자, 그럼 혹시 도현 씨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그게 얼핏 아는데 혹시 기억이 나? 나 기억이 나랑말랑 하는데. 어디쪽이죠? 아, 그쪽인가요? 뭐였는데? 뭐였죠, 선생님? 자, 이게 놀랍게도 이성계는 고려인이지만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놀랍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성계는요 1335년 원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나라요? 원나라?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향이 왜 원나라였을까요? 자,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요. 당시 이 고려의 상황과 이성계 가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성계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인 1231년 이 고려는 징기스칸의 이 몽골 제국과 긴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죠. 자, 이 고려는요. 몽골에 결사항전했지만 이 차례로 이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핑크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몽골에 빼앗긴 땅입니다. 아, 그리고 이성계의 가족이 살던 곳은 이 핑크색이 표시된 동북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함경남도 영흥지방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전주 집안이 왜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성계의 사대조가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주에 있을 때에 전주 지방 관리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가 조정에까지 보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안사 입장에서는 전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식솔들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전주의 관리가 다시 강원도 지역을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또 삼척에 못 있겠네 해가지고 식솔들을 이끌고 북쪽인 동북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해외 망명이 된 거죠. 아. 국적도 자연스럽게 고려해서 원나라로 바뀌게 된 거고. 그러던 1356년 이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성계 집안이 고향 땅 고려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로 고려가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근데 혹시 네.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 자, 이 공민왕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아까 빼앗겼던 땅, 바로 그곳 찾아오겠다. 동북면 여기를 되찾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원나라는요 당시 이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을 뒀는데 이 1356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이 계획에 힘을 보탠 거예요. 함께하기로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끝내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성계 일가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그래서 이자춘은요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바로 이 동북면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춘의 옆에는요 장성한 아들 바로 청년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이성계를 도와주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강철 부대. 강철 강철 부대. 그 이름은 가별초. 가별초. 네. 이 가별초는요, 이성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입니다. 전투력, 병력, 충성도에 있어서 정말 당대 최강의 부대였죠.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이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다른 장군의 부대와 이 가별초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말. 오케이. 네. 네, 바로 이 말타기에 능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기마부대였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이성계의 가별초는 평상시에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사냥을 일삼다 보니까 산악전에 굉장히 유능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별초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우와. 저 전생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가별초? 우와. 아 오, 진짜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쵸? 가별초. 좋습니다. 자, 가별초의 특징 둘째요. 아, 이건 정말 이성계 부대의 등장을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요? 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지? 네, 궁금해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가져왔어요? 아, 그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 깜짝 놀라실 겁니다. 봐.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소라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진짜요? 우와. 자, 이 가별초는요, 돌격하기 직전에 큰 이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네, 이 대라, 이 대라를 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적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성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등장만으로 정말 적을 벌벌 떨게 만든 이성계의 가별초는요, 정말 고려시대 강철 부대였던 것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별초와 함께 동북면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에게 더 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 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약탈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비극적 사건이 이 홍건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수도가. 수도를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당시 그 끔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네.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이성계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 이성계의 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바로 그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와, 그냥 진짜. 이번에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죠. 와, 거의 영웅인데요. 네. 그죠? 이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아야지. 이 정도 받아야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성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바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시험이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떴네요.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예. 자, 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 고려의 기득권층이 그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것도 동북면 출신한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좋은 땅을 보면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예. 너무 못됐다. 와, 너무 그냥 못됐어요. 막무가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권문세족 횡포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이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까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국지불국.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아.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힘을 얻고 횡포를 부릴 때 바로 이 공민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간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 크게 사대부. 정답. 와. 아니 권문세족을 알면 신진사대부는 맞아요. 자동으로 붙어버리거든요. 권문세족과 신진이 싸우니까 정말 공부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 중심에는요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그 인물은 바로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다 등장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또 무찔러 줬죠, 또 이성계가.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정말 꿈에도 그린 영웅, 저 사람은 나의 영웅 하고 시를 짓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책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자, 이후 정몽주는요 그 이성계 전투에 종종 참모로 종군했고요. 이성계에게 이 학자들을 소개해주면서 활발히 교류하게 했고요. 또 이성계도 여러 학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이 신흥무신 이성계의 만남은요 정말 앞으로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심지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슬슬 이거 원 다음이 이제 명나라거든요. 그 원명 교체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국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이때야말로 이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바로 국민왕과 이 신진사대부의 앞날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74년 9월 그 개혁의 주체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암살. 자, 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하고 이 그 옆에는요 권문세족의 실세 이인임과 최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왕 옆에서 이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임입니다. 자,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 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 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고려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고려가 망할 때까지 약 169년 동안 역사상 기록된 이 왜구의 침입 횟수는 무려 520여 회가 넘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에는요 무려 500척의 배를 500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이 왜구는요 바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면서 약탈하고요 마을에는 불을 계속 지르고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요 포로로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죽여요. 네, 그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하고요. 정말 이 왜구가 가는 곳마다 쑥대 맛이 됩니다. 밑에는 저 뭐야? 저 사람들, 물인가요? 저 물이잖아. 물 맞아요, 물이에요. 네. 절벽에다 밀어버렸나? 숨어 있는 건가? 이거는 뭐냐면
왜구를 피해 강에 몸을 던진 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전쟁에 나간 장군, 그 장군의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죽이는 왜구의 모습이에요. 진짜. 죽이고 뭐 약탈하고. 쳐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리고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들어오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딱 보이네요. 도둑들이 2~3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서 쌀과 술을 함께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물로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고려군은 이런 왜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맞아요. 결국 조정에서는 바로 이 왜구를 막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국가적 영웅으로 발돋움한 전투, 그 어마어마한 전투, 바로 황산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산 전투. 황산 전투. 자, 이 황산 전투는요, 고려 역사상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와 누구? 가별초. 가별초. 이 가별초는요, 한 덩어리에 올라서 이 왜구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 후에 바로 필승 전법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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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성계가 화살 50여 개를 쏴서 적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태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그 신궁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서해 해주 쪽 그 전투를 치를 때에 이성계가 17발 화살을 쏩니다.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적들의 왼쪽 눈을 맞추겠다. 그리고 17발 쏘고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가서 보니 정말 다 왼쪽 눈에 이성계 화살이 꽂혀 있다는 기록이 신궁이야, 있습니다. 신궁. 완전히. 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진짜 기세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 고려군의 기세가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매복과 이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가지고 이 왜구의 방어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마치 그 초원지대 유목민이 이 모리 사냥을 하듯이 원하는 곳의 왜구를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 대장을 물리치면서 왜구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고려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왜구는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았다. 엄청나죠? 자, 우리가 도착해서 봤던 그 피바위 그 왜구. 맞습니다. 이성계가 왜구를 대량 학살한 장소 거기구나. 이곳인데요. 한번 보시죠. 황산대첩비 피바위. 와, 진짜인데? 진짜라고? 붉은색 보이시죠? 지금도 이미 우와! 뭐예요? 설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 이게 죽었으면. 우와, 가능하죠? 여기 일대에서 진짜 빨개.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빨개.
아니 근데 이게 피가 아무리 그랬다 해도 바위가 빨간 게 정말 물들어서 그런 게 진짜 사실인 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바위는요 일반 바위보다 철분이 9%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물과 닿다 보니 철이 산화해가지고 붉은 빛이 도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사의 현장이니까 현장이니까. 여전히 바로 왜구의 피 때문에 불다라는 전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황산 전투가 치열했다. 이걸 네.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계는요. 동북면의 명장이 아니라 백전무패의 명장이자 정말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